하윤은 거울 앞에 서서 손을 조심스럽게 배에 올렸다. 그녀의 눈빛은 한없이 부드러웠고 형언할 수 없는 행복감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몸속에서 작은 생명이 자라나고 있었고 그 생명은 매일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하윤은 미소 지으며 그녀가 진심으로 신뢰했고 자신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바쳤던 이진우와의 열정적인 사랑의 나날들을 떠올렸다. 그는 재능 있는 건축가였고 낭만적이었으며 언제나 그녀에게 달콤한 말과 다정한 몸짓을 선물했다. JK홀딩스라는 부동산 대기업의 젊고 유망한 최고 경영자인 하윤의 삶은 완벽하게 충만해 보였다. 빛나는 경력부터 막 형성되고 있는 작은 가족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하지만 행복은 때때로 바다 거품처럼 부서지기 쉬운 것이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오후, 하윤은 익명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단 한 장의 사진이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멈추는 듯했다. 진우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다른 여자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그녀의 치열한 업무 경쟁자이자 대한건설그룹의 상속녀인 박소미였다. 박소미는 매혹적인 외모로 유명했지만 그 속에는 악독함과 끝없는 야망이 숨겨져 있었다. 너무나도 큰 충격에 하윤은 어지러웠고 온 세상이 발밑에서 무너지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고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남편이 이토록 노골적으로 자신을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고통은 극심한 분노로 변했다. 하윤은 진우와 대면하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소파에 앉아 무관심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윤은 휴대전화를 테이블에 던져 사진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했다. 진우는 흘긋 보았을 뿐 후회하는 기색조차 없었다. 그의 눈빛은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웠고 마치 그녀가 낯선 사람이라도 되는 듯했다. 그는 주저함 없이 모든 것을 인정했다. 그들의 결혼은 단지 위장이었고 진우가 출세하기 위한 발판에 불과했다. 그는 하윤을 이용했고 그녀의 위치를 이용하여 JK홀딩스의 대형 프로젝트에 접근했으며 동시에 하윤의 오랜 적수인 박소미와 은밀히 공모했던 것이다. 그 잔인한 고백은 하윤의 심장에 수천 개의 칼날이 박히는 듯했다. 그녀는 진우에게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맹목적이었던 자신에게도 역겨움을 느꼈다. 그녀가 돌아서서 떠나려 할 때 진우는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그녀를 불러 세웠다. 어디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가 가진 모든 것은 나 덕분이야. 내가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하윤은 얼어붙었다. 그녀는 그를 노려보았고 눈빛은 증오로 가득했다. 이 배신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진우.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말한 뒤 한때 자신의 보금자리였던 집을 나섰다. 그러나 운명은 하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했다. 그날 저녁, 그녀가 부모님 집으로 향하는 길에 검은색 차량 한 대가 갑자기 달려와 그녀의 차를 가로막았다.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린 몇몇 의문의 남자들이 그녀를 거칠게 차에서 끌어냈다. 극심한 공포가 하윤을 덮쳤다. 그녀는 발버둥치고 소리를 질렀지만 소용없었다. 그들은 마취제가 묻은 천 조각을 그녀의 입에 쑤셔 넣었고 모든 것이 점차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 하윤은 낡고 황량한 집에 있었다. 유일한 창문에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빛은 이미 밤이 깊었음을 알려주었다. 문이 활짝 열리고 박소미가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에 찬 악독한 미소가 선명했다. 하윤, 결국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되는군.
소미는 조롱하는 어조로 말했다. 하윤은 그녀를 노려보았다. 두려움과 증오가 뒤섞인 눈빛이었다. 무엇을 원하는 거죠? 하윤은 쉰 목소리로 물었다. 소미는 가까이 다가왔고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네가 감히 내 진우를 빼앗으려 해. 그리고 내 뱃속에 그 아기도. 그건 실수야. 소미의 말은 하윤에게 청천벽력 같았다. 그녀가 아기에 대해 알고 있었다. 소미는 자신의 계획을 하나하나 잔인하게 조롱하듯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하윤을 추적해왔고 진우를 독차지하고 JK 홀딩스를 삼키기 위해 그녀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진우가 하윤을 배신한 것은 소미의 더 큰 계획의 일부에 불과했다. 그녀는 돈과 권력을 사용하여 진우를 매수했고 그를 자신의 손아귀에 있는 꼭두각시로 만들었다. 네오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해. 하윤. 소미는 차갑게 말하며 경호원들에게 손짓했다. 그들은 하윤을 잔인하게 구타하기 시작했다. 일말의 연민도 없이 하윤은 몸을 웅크려 뱃속의 아기를 보호하려고 애썼다. 매번 내려찍히는 타격은 그녀의 몸을 찢어놓는 듯했다. 육체적 고통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뒤섞였다. 그녀는 구타 때문만이 아니라 배신감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한때 믿었던 자들의 잔인함 때문에 아팠다. 피가 흐르기 시작했고 옷을 적셨다. 하윤은 머리가 어지러웠고 의식이 점차 희미해졌다. 그녀는 소미의 악독한 웃음소리와 그녀가 부하들에게 자신을 완전히 없애고 흔적도 남기지 말라고 명령하는 소리를 희미하게 들었다. 의식을 완전히 잃기 직전 하윤은 배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지만 그것은 그녀 안의 강렬한 본능을 깨웠다. 마음속에서 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포기하지 마. 내 아기가 날 필요로 해. 그녀는 온몸이 쇠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먹을 꽉 쥐었다. 살아남아 아기를 보호하고 일어난 일에 대해 복수하려는 결심이 그녀 안에서 불타올랐다. 그녀는 자신에게 맹세했다. 만약 살아남는다면 그녀는 더 강해지고 더 현명해져서 돌아올 것이며 자신을 해친 자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소미와 부하들이 떠나고 하윤이 피웅덩이 속에 미동도 없이 누워있을 때 한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천천히 나타났다. 그 그림자는 이 낡은 집을 청소하는 일을 하던 나이든 여인 김지원 여사였다. 그녀는 모든 상황을 목격했다. 지현 여사는 마음씨 착하고 인정 많은 여인이었다. 그녀는 한때 군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고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 하윤이 숨을 헐떡이는 것을 보자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달려갔다. 자신의 경험을 살려 하윤의 상태를 빠르게 확인했다. 다행히도 잔인하게 구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윤의 뱃속 아기는 살아있었지만 매우 약한 상태였다. 지연 여사는 하윤을 이곳에 두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하윤을 낡은 집 밖으로 끌어내어 자신이 외곽에 소유한 작은 오두막으로 데려갔다. 지현 여사는 하윤을 헌신적으로 돌보았고 자신의 미미한 의학 지식을 사용하여 출혈을 멈추고 상처를 싸맸다. 그녀는 또한 하윤이 처음의 충격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그녀를 안심시키고 삶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도록 도왔다. 하윤이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지연 여사는 늘 곁에 있어주며 그녀를 격려하고 짐을 나누었다. 그녀는 하윤에게 자신의 삶과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이는 하윤이 덜 외롭다고 느끼게 해주었다. 며칠 후 하윤이 정신을 차렸을 때 지연 여사는 그녀에게 이곳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를 해친 자들이 분명히 다시 확인하러 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살아남아 아기를 보호할 유일한 방법은 죽음을 가장하여 해외로 도피하는 것이었다. 지연 여사는 하윤이 가짜 현장을 꾸미는 것을 도왔다. 그녀의 개인 물품 몇 개와 가짜 피를 낡은 집에 남겨두어 그녀가 살해당하고 시신이 유기된 것처럼 보이게 했다. 그녀는 또한 해외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던 작은 어선을 찾아 하윤을 몰래 태웠다. 하윤이 떠나기 전 지연 여사는 그녀에게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저축액과 희망과 강인함의 상징인 해바라기 모양의 작은 목걸이를 건네주었다. 아가, 살아남아, 강해져. 그리고 정의는 언제나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 지연 여사는 다정한 눈빛으로 말했다. 하윤은 그녀를 꼭 안았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지연 여사는 그녀의 은인이었고 그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사람이었다. 절대 은혜를 잊지 않을 거예요. 하윤은 목이 메인 목소리로 약속했다.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바위 위에서 하윤은 서서히 밤의 장막에 잠기는 한국을 뒤돌아보았다. 고통은 여전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새로운 불꽃이 타올랐다. 삶의 불꽃, 모성애의 불꽃, 그리고 복수의 갈망의 불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용당하고 해를 입었던 나약한 하윤이 아니었다. 그녀는 돌아올 것이다. 더 강해지고, 더 현명해져서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수많은 밤이 지났지만 하윤의 눈은 단 한 번도 편히 감기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악몽에 시달렸다. 박소미의 잔인한 웃음소리, 이진우의 냉혹한 눈빛, 그리고 배를 강타하던 무자비한 폭행의 순간들이 반복해서 그녀를 덮쳐왔다. 고통은 육체를 넘어 정신까지 지배했고 매일 아침 그녀를 절망의 심연으로 끌어내렸다. 그러나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나는 작은 생명은 그녀를 나락에서 붙잡아주는 유일한 밧줄이었다. 그 아이가 있기에 하윤은 살아남아야 했다. 아기를 보호해야 한다는 강렬한 모성 본능이 그녀를 버티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어선은 알 수 없는 목적지를 향해 거친 파도를 헤치며 나아갔다. 좁고 습한 선실은 하윤의 상처투성이 몸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뱃멀미와 불안감 속에서도 그녀는 지연 여사가 건네준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을 힘겹게 넘겼다. 이따금씩 선원들이 그녀를 힐끗거리며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의 얼굴에 드리운 죽음 같은 그림자를 보았고 침묵이 최선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며칠 밤낮을 항해한 끝에 어선은 동남아시아의 한 작은 섬에 도착했다. 이름도 모를 그곳은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뜨거운 공기, 낯선 언어, 그리고 가난하지만 평화로운 주민들의 얼굴은 하윤에게 기이한 안도감을 주었다. 이곳이라면 아무도 자신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이 생겼다. 지연 여사가 준 돈은 넉넉하지 않았다. 하윤은 당장 살아갈 방편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해변 근처의 허름한 방갈로를 빌려 작은 생활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그녀는 해변을 거닐며 조개 껍데기를 줍고 관광객들에게 팔 수 있는 작은 장신구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어설펐지만 타고난 손재주와 끈기로 그녀의 솜씨는 나날이 늘어갔다. 밤에는 간헐적으로 밀려오는 통증과 외로움 속에서 미래를 고민했다. 뱃속의 아이는 그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지만 동시에 막막한 현실을 직시하게 했다. 그녀는 한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엘리트 여성 중 한 명이었지만 이제는 이름도 없는 섬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가 되었다. 몇 달 후 하윤은 처사이를 낳았다. 그녀는 아이에게 강인한 빛이라는 의미를 담아 하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하진은 그녀의 삶에 다시 찾아온 빛이었고 모든 고통을 잊게 해주는 존재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하윤은 연이어 아이들을 낳았다. 그것도 쌍둥이 3번, 총 5명의 아이였다. 하진에 이어 세찬과 세영이라는 남자 쌍둥이, 그리고 민혁과 미나라는 또 다른 남녀 쌍둥이. 하윤은 기적처럼 찾아온 5생명의 경이로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5아이를 홀로 키워야 한다는 막대한 책임감에 압도당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아이들을 돌보고 낮에는 해변에서 일하고 밤에는 바느질을 하거나 관광객들을 위한 그림을 그렸다. 잠시도 쉴 틈 없는 삶이었다. 그녀의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피곤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 작은 손가락이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는 감촉은 그녀에게 살아갈 힘을 주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비극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아이들에게 늘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려 노력했고 세상은 비록 잔인할지라도 아름다운 면도 많다는 것을 가르쳤다. 그녀는 아이들이 강하고 현명하게 자라나기를 바랐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각자 특별한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진은 뛰어난 기억력과 분석 능력을 가졌다. 세찬은 운동신경이 탁월했고 민혁은 기술적인 재능이 뛰어났다. 세영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듯한 뛰어난 통찰력을 보였고 미나는 예술적 감각과 섬세한 관찰력을 지녔다. 하윤은 아이들의 재능을 알아보고 비록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 재능을 갈고 닦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직접 아이들을 가르쳤고 부족한 부분은 책과 인터넷을 통해 독학했다. 이 섬에는 제대로 된 학교나 교육시설이 없었지만 하윤은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아이들에게 지혜와 강인함을 가르쳤다. 특히 하윤은 아이들에게 단순히 지식뿐만 아니라 상황을 파악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을 길러주었다. 그녀는 매일 밤 아이들과 함께 체스 게임을 하거나 복잡한 퍼즐을 풀었다. 이런 활동들은 아이들의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켰다. 또한 그녀는 아이들에게 무술과 자기방어 기술을 가르쳤다. 이 섬은 안전했지만 언젠가 돌아가야 할 한국에서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윤은 직감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보호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싶었다. 아이들이 9살, 10살이 되었을 무렵 하윤은 그들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왜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아이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엄마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했다. 그들은 엄마의 눈에 담긴 슬픔과 동시에 복수의 불꽃을 보았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하윤의 복수 계획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들은 엄마를 돕기 위해 각자의 재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진은 정보 수집과 분석을 담당하고 세찬은 물리적인 보호와 침투, 민혁은 기술적인 지원, 세영은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며 미나는 세심한 관찰력으로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세부 사항들을 찾아내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하윤은 아이들의 결심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그들을 위험에 빠뜨릴까봐 두려웠다. 그러나 아이들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엄마, 우리는 엄마의 일부예요. 엄마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이고 엄마의 정의는 우리의 정의예요. 하진이 말했다. 그 말에 하윤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5명의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복수 계획을 더욱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매일 밤 한국의 뉴스 기사를 읽고 경제 동향을 분석하며 박소미와 이진우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그들의 권력이 더욱 공고해진 것을 확인하며 하윤은 자신의 계획이 더욱 치밀하고 완벽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윤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숨죽이며 준비했다. 그녀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 강해지는 것을 목표로 했다. 과거에 나약한 하윤은 죽었다. 이제 그녀는 복수의 화신이자 5 아이들의 든든한 방패가 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 있었다. 정의를 되찾고 자신과 아이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자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운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다. 아이들은 각자의 역할에 완벽히 익숙해졌고 하윤은 한국으로 돌아갈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췄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섬의 작은 방깔로에 숨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강력한 팀이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도 반짝이는 어느 날 밤. 하윤은 5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해변에 섰다. 우리가 돌아갈 때가 왔다.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아이들의 눈빛도 어머니처럼 결연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바꾼 비극의 땅으로 공의를 향한 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과거의 그림자는 그들을 쫓아왔지만 미래의 희망은 그들을 이끌었다. 한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하윤은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10년 만의 귀환이었다. 공항의 익숙한 활기찬 분위기조차 그녀에게는 이질적으로 다가왔다. 과거의 상처가 다시 터져 폐허가 된 폐가를 헤매는 듯한 끔찍한 악몽이 생생하게 뇌리를 스쳤다. 하윤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이 감정의 소용돌이에 갇힐 수는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복수의 화신이었다. 옆에는 5 아이들이 말없이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믿음과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들의 존재는 하윤에게 가장 큰 위안이자 원동력이었다. 공항을 빠져나오자 서울의 번잡한 거리가 눈앞에 펼쳐졌다. 10년 동안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빌딩들은 더 높아졌고 광고판들은 더욱 휘황찬란했으며 사람들은 더욱 바쁘게 움직였다. 하윤은 먼저 미리 예약해둔 호텔로 향했다. 그곳은 시내 중심계에 위치한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완벽한 보안 시스템을 갖춘 곳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위장했다. 과거의 하윤은 이제 톤타이트롱, 키 유시와 트렌 기아이투잔 챗. 지금은 김수연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며 자신을 해외에서 막 돌아온 성공한 사업가로 소개했다. 그녀의 외모도 10년 전과는 사뭇 달랐다. 머리카락은 길게 늘어뜨렸고 쿠온 마충 트로넨삿 사오혼 안 마추아 중술란 룽 와퉁 트라이.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하윤은 아이들에게 각자의 임무를 배정했다. 하진은 컴퓨터와 네트워크 전문가로서 모든 통신과 정보 수집을 담당했다. 그는 즉시 호텔의 보안 시스템과 인터넷망을 분석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했다. 세찬은 뛰어난 운동신경과 격투 능력을 바탕으로 외부 감시와 보호를 맡았다. 그는 주변 지형을 빠르게 파악하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식별했다. 민혁은 각종 전자기기와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CCTV를 해킹하여
목표 대상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세영은 사람들의 행동과 표정을 분석하는 능력이 탁월하여 주변 인물들의 심리를 읽고 유용한 정보를 걸러내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미나는 세심한 관찰력으로 모든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고 기록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는 듯한 정확성으로 사건 현장이나 인물들의 특징을 스케치하여 나중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는 작은 부분들까지 포착했다. 하윤의 첫 번째 목표는 박소미와 이진우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10년 전, 그들은 하윤을 제거하고 JK 홀딩스를 손에 넣는 데 성공했다. 박소미는 대한건설의 상속녀로서 막대한 부하 권력을 손에 쥐었고, 이진우는 그녀의 그림자처럼 모든 일을 처리하며 그의 뒤를 봐주는 핵심 인물이 되었다. 그들의 영향력은 금융, 건설, 그리고 심지어 정치권까지 뻗어 있었다. 그들은 완벽한 범죄를 저지르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호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다. 하윤은 그들의 오만함에 치를 떨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권력이 얼마나 견고한지 깨달았다. 며칠 동안 아이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정보를 수집했다. 하진은 박소미의 모든 공개 활동, 자산 목록, 그리고 심지어 사적인 통화 기록까지 파헤쳤다. 그녀는 현재 대한건설의 CEO이자 여러 자선단체의 명예이사로 활동하며 대중에게 선량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진의 분석에 따르면 그녀의 모든 선행은 철저히 계산된 연극이었다. 민혁은 박소미의 집과 사무실 주변에 몰래 감시장치를 설치했고 그녀가 자주 드나드는 고급 레스토랑과 클럽에도 소형 카메라를 심었다. 세차는 그 과정에서 마주치는 소미의 경호원들을 따돌리거나 필요하다면 제압하며 완벽한 침투를 가능하게 했다. 세영은 박소미의 주변 인물들을 관찰하며 그들의 관계와 심리 상태를 파악했다. 그녀는 소미의 비서가 왠지 모르게 불안해 보인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 비서는 항상 소미의 눈치를 보며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미나는 소미의 일상적인 습관,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 옷차림, 그리고 심지어 손짓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스케치했다. 이 모든 정보는 나중에 하윤이 박소미의 심리를 파악하고 그녀의 약점을 파고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었다. 정보를 종합한 결과 박소미와 이진우는 겉으로는 완벽한 부부 행세를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서로에게 극도로 불신하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돈과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얽혀 있었고 언제든 서로를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했다. 특히 이진우는 박소미의 그늘에 가려져 자신의 진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때문에 그녀에게 깊은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하윤은 이들의 균열을 이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다. 엄마, 박소미는 대외적으로는 완벽한 사업가이자 자선가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극도로 이기적이고 편집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녀는 자신을 비판하는 모든 사람들을 철저히 제거하려 하고 주변 사람들을 도구로만 생각해요. 하진이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민혁은 덧붙였다. 그리고 이진우는 그녀의 오른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녀를 증오하고 있어요. 그는 박소미가 없었다면 자신이 훨씬 더 큰 인물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는 것 같아요. 하윤은 아이들의 보고를 꼼꼼히 들었다. 그들의 분석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통찰력 있었다. 그녀의 아이들은 단순한 아이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10년 동안 그녀의 지휘 아래에서 훈련받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었다. 하윤은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이길 수 있는 최고의 팀이 있었다. 하윤은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 그녀는
JK 홀딩스의 현재 상황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10년 전 그녀가 떠난 후 회사는 박소미의 영향력 아래에 놓였고 그녀의 지시로 불법적인 거래와 비윤리적인 사업 방식이 만연해졌다. JK 홀딩스는 겉으로는 여전히 번성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하윤은 회사의 명예를 되찾고 그곳에서 일했던 무고한 직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주고 싶었다. 그녀는 JK 홀딩스의 내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목표는 회사의 핵심 부서에 잠입하여 재무 기록과 프로젝트 문서에 접근하는 것이었다. 이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지만 하윤은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이미 수많은 위험을 감수해왔고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이 계획에 대해 설명했고 아이들은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그들은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첫 번째 단계는 JK 홀딩스에 잠입할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하윤은 자신의 이전 신분을 사용할 수 없었다. 그녀는 죽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기로 했다. 그녀는 해외 투자자로 위장하여 JK 홀딩스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접근하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완벽한 사업가 이미지를 구축했다. 그녀는 유창한 영어와 한국어, 그리고 비즈니스 협상 기술을 사용하여 JK 홀딩스의 고위 임원진과 접촉했다. 하윤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JK 홀딩스의 임원들은 해외에서 온 거물 투자재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녀는 그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제안을 했고 그들은 그녀의 전문성과 통찰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하윤은 그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점진적으로 접근했다. 그녀는 그들과 식사를 함께하고 비즈니스 회의에 참석하며 회사의 내부 구조와 약점을 파악했다. 아이들은 계속해서 그녀를 지원했다. 하진은 그녀의 신분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고 민혁은 그녀가 안전하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기술적인 환경을 조성했다. 세영은 임원들의 표정과 말투를 통해 그들의 숨겨진 의도를 파악했고 미나는 중요한 회의에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다. 어느 날 하윤은 JK 홀딩스의 최고 재무 책임자 최우진 상무와 단독으로 만날 기회를 얻었다. 최우진은 박소미의 충실한 부하였지만 동시에 그는 박소미의 과도한 야망과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내심 불안해하고 있었다. 하윤은 그의 불안감을 포착했다. 그녀는 그에게 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대신 그에게 선택을 제시했다. 그녀는 박소미의 비윤리적인 사업 방식을 암시하며 만약 최우진이 이대로 간다면 언젠가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그에게 공정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기회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최우진은 망설였다. 그는 박소미의 권력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의 양심 사이에서 갈등했다. 하윤은 그에게 시간을 주었고 그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다. 그녀는 그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하윤은 그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믿었다. 정의는 단순히 강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작은 균열이 그녀의 복수 계획에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었다. 하윤의 계획은 파도 아래 숨겨진 암초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강력하게 박소미의 제국을 잠식해 들어갔다. 최우진 상무와의 만남은 예상했던 대로 미묘한 균열을 만들어냈다. 며칠 후 최우진은 하윤에게 은밀히 연락해 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함께 벗어나고 싶어하는 갈망이 섞여 있었다. 그는 박소미의 지시로 이루어진 불법적인 자금 세탁 및 비자금 조성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하윤에게 넘겼다.
이러한 증거들은 단순한 내부 자료가 아니었다. 그것은 박소미와 그녀를 둘러싼 부패한 네트워크의 심장부를 꿰뚫는 칼날과도 같았다. 하윤은 최우진에게 안전을 보장하고 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약속했다. 증거를 확보하자 하윤은 아이들과 함께 본격적인 공세를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박소미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략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이미지였다. 박소미는 대중에게 자선사업가이자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하윤은 그 가면을 벗겨낼 작정이었다. 하진은 박소미가 설립한 자선단체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기부금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박소미의 개인 계좌로 흘러 들어가고 있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민혁은 이 자금 흐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정교한 데이터 차트와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 이러한 증거들은 익명으로 언론에 흘려졌다. 처음에는 작은 기사로 시작했지만 하윤의 치밀한 계획 덕분에 점차 큰 파장을 일으켰다. 언론들은 박소미의 자선 활동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대중의 시선은 싸늘해졌다. 박소미는 즉시 언론을 통제하고 모든 의혹을 경쟁사의 음해로 치부하며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녀의 지시로 언론들은 하윤이 흘린 정보를 보도하는 것을 중단했고 몇몇 기자들은 불이익을 받았다. 박소미의 권력이 여전히 막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었다. 그러나 하윤은 이에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소미가 언론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계획은 대중을 직접 움직이는 것이었다. 세영은 익명의 블로그와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박소미의 비리를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그녀는 박소미의 화려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본성을 폭로했고 대중의 분노를 자극했다. 미나는 박소미의 사진과 언론에 보도된 기사들을 바탕으로 그녀의 위선적인 모습을 풍자하는 그림을 그려 온라인에 배포했다. 이 그림들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며 박소미의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혔다. 온라인에서의 공격은 박소미에게 예상치 못한 타격이었다. 그녀는 전통적인 언론은 통제할 수 있었지만 익명으로 퍼져나가는 온라인 여론은 막을 수 없었다. 대중의 의심은 증폭되었고 그녀의 지지율은 급락하기 시작했다. 박소미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하윤의 소행이라고 직감했지만 하윤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김수현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어디에서 나타났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진우조차도 그녀의 의심을 피할 수 없었다. 박소미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기 위해 하윤은 다음 단계로 이진우를 이용하기로 했다. 하윤은 이진우에게 접근하여 박소미의 비리 증거를 더 많이 확보하도록 유도했다. 그녀는 이진우가 박소미에게 깊은 불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진은 익명의 메일을 통해 이진우에게 박소미가 그를 이용하고 버릴 계획이라는 암시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동시에 민혁은 이진우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침투하여 박소미가 이진우를 비난하는 듯한 가짜 메시지와 문서를 심어놓았다. 세차는 이진우의 동선을 감시하며 그가 박소미 몰래 정보를 수집할 기회를 포착했다. 이진우는 결국 하윤의 덫에 걸려들었다. 그는 박소미의 배신 계획이 사실이라고 믿게 되었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박소미의 약점을 캐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박소미가 과거 하윤을 해친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증거들을 발견했다. 박소미가 사건 현장을 은폐하기 위해 사용했던 불법적인 수단들, 그리고 그녀가 협박하여 입을 다물게 했던 목격자들의 명단 같은 것들이었다. 이진우는 이 증거들을
하윤에게 은밀히 넘겼다. 그는 자신이 하윤의 복수를 돕는 대신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다. 하윤은 이진우가 건넨 증거들을 확인하고 소름 끼쳤다. 그 안에는 그녀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날, 박소미가 벌였던 잔인한 행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사실은 쌍둥이였으며 그날의 폭행으로 한 아이가 유산되었다는 내용이었다. 하윤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단 한 명의 아이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5명의 아이를 낳기 위해 겪었던 모든 고통이 이 잔인한 행위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복수심은 더욱 불타올랐다. 하윤은 이 증거들을 공개하기 전에 박소미의 가장 강력한 동맹인 대한건설의 회장, 즉 박소미의 아버지를 약화시키는 계획을 세웠다. 대한건설은 수십 년간 정부 프로젝트를 독점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 로비와 뇌물이 오갔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하윤은 이러한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대한건설의 내부 회계 자료와 정부 계약 서류를 해킹하기로 했다. 민혁은 대한건설의 보안 시스템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파악했지만 그는 밤샘 작업 끝에 회사의 메인 서버에 침투하는 데 성공했다. 하진은 해킹으로 얻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박 회장과 관련된 모든 불법적인 거래들을 찾아냈다. 그들은 이 정보들을 금융감독원과 검찰청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이번에는 단순히 언론에 흘리는 것을 넘어 사법기관이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증거의 신뢰성과 구체성을 높였다. 초기에는 검찰 내부에서도 대한건설의 압력 때문에 수사에 난색을 표했지만 하윤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증거들을 추가로 제보하고 대중의 여론이 점차 악화되면서 검찰은 더 이상 수사를 미룰 수 없게 되었다. 대한건설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시작되었고 박 회장은 자금 횡령 및 뇌물 공여 혐의로 소환되었다. 박 회장의 소환은 박소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녀의 견고해 보이던 권력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김수현이라는 미스터리한 인물과 관련되어 있다고 확신했지만 여전히 그 정체를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광분하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그쳤지만 아무도 하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박소미의 심리적 압박은 극에 달했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폭언을 일삼으며 신경질적으로 변해갔다. 그녀의 오만함과 독선은 점차 파멸로 이끌고 있었다. 하윤은 이 모든 과정을 차분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조차 없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선 부패한 시스템에 대한 전쟁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잃었던 모든 것,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며 더욱 강해졌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박소미의 권력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녀가 숨겨왔던 모든 죄악을 만천해 드러낼 때가 온 것이다. 공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었다. 박소미의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하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최우진을 통해 얻은 결정적인 증거들과 이진우가 무심코 흘린 과거의 비밀들은 이제 그녀의 손안에 쥐어져 있었다. 하지만 하윤은 단순한 수, 트라투마콘, 라못 쿠억치엔 초콩리, 초콩치 몬박소미 파이트라기야, 마콘 몬박 트란투안, 모히통 담농전 둥퉁초농, 한 위토이 아즈조. 그녀의 다음 목표는 박소미가 과거 자신의 어머니에게 남긴 상속 문제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었다. 하진은 박소미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막대한 유산을 박소미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박소미의 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었고 유언장이 변조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했다. 하윤은
이것이 박소미의 또 다른 죄악이자 그녀의 탐욕스러운 본성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민혁은 박소미의 어머니가 입원했던 병원의 전산망을 해킹하여 그녀의 진료 기록과 당시 유언장 작성에 관여했던 변호사 및 공증인들의 정보를 빼냈다. 기록에 따르면 박소미의 어머니는 유언장 작성 시점에서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 세영은 당시 병원 관계자들과 박소미 주변 인물들의 SNS를 분석하여 그들의 심리적 동요와 불안감을 읽어냈다. 그녀는 박소미가 유언장 조작에 가담한 사람들을 협박했거나 막대한 대가를 지불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하윤은 박소미의 비서를 직접적으로 공략하기로 했다. 이 비서는 오랫동안 박소미의 그림자처럼 모든 일을 처리해왔지만 세영의 분석에 따르면 그녀는 내면적으로 심한 압박감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비서는 박소미의 온갖 불법적인 지시를 따르면서도 점차 윤리적 갈등을 겪고 있었다. 하윤은 비서에게 익명으로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비서가 알고 있는 박소미의 비리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고 만약 그녀가 진실을 밝힌다면 안전을 보장해주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다. 동시에 그녀가 침묵을 지키면 언젠가 박소미의 죄가 드러났을 때 비서 또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비서는 하윤의 편지를 받고 심하게 동요했다. 그녀는 박소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동시에 박소미의 보복이 두려웠다. 하윤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 며칠 후 비서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녀는 하윤을 비밀리에 만나고 싶어 했다. 하윤은 세찬에게 만반의 대비를 지시했고 민혁은 만남 장소에 모든 통신망과 카메라를 통제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하진은 원격으로 모든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즉시 개입할 준비를 했다. 비서와의 만남은 긴장감 속에서 이루어졌다. 비서는 잔뜩 겁에 질려 있었지만 하윤의 침착하고 단호한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박소미가 어머니의 유언장을 조작하고 수많은 불법적인 자금 세탁 및 뇌물 공여에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다. 비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박소미의 비자금 장부, 사본과 유언장 조작에 관련된 녹취록까지 하윤에게 넘겨주었다. 이는 박소미를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하윤은 비서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그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비서는 눈물을 흘리며 하윤에게 감사했고 마침내 오랜 압박감에서 벗어난 듯 홀가분해 보였다. 박소미의 비자금 장부와 유언장 조작 녹취록을 손에 넣자 하윤은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이 모든 증거들을 검찰과 언론에 동시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익명이 아닌 김수연이라는 자신의 새로운 신분으로 직접 나섰다. 그녀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이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지만 하윤은 박소미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자신의 복수 계획에 정점을 찍고 싶었다. 기자회견이 열린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은 들끓었다. 해외 거물 투자자 김수연, 대한건설 및 JK홀딩 비리 폭로 예고라는 헤드라인이 모든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다. 박소미는 이 소식의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는 김수연이 누구인지 필사적으로 알아보려 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진우를 포함한 모든 측근들을 다그치며 김수연의 정체를 파헤치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김수연이 과거 하윤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짐작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기자회견 당일
회견장은 수많은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모든 시선은 단상에 선 하윤에게 집중되었다. 하윤은 침착하고 당당한 태도로 단상에 올랐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고통 대신 강렬한 결의와 확신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입고 있는 단정한 정장만큼이나 냉철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박소미와 대한건설 그리고 JK홀딩스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최우진 상무가 제공한 자금 세탁 증거, 비서가 넘겨준 비자금 장부와 유언장 조작 녹취록, 그리고 하진과 민혁이 수집한 대한건설의 불법 로비 증거들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그녀는 모든 증거들을 투명하게 공개했으며 그 증거들은 모두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사실들이었다. 회견장 안에서는 경악과 술렁거림이 터져나왔다. 기자들은 연신 셔터를 눌렀고 질문을 쏟아냈다. 하윤은 모든 질문에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으며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다. 특히 하윤은 이진우가 넘겨준 한 아이가 유산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공개했다. 그녀는 자신이 10년 전 겪었던 끔찍한 사건을 언급하며 박소미의 잔인함과 파렴치함을 만천에 고발했다. 이 순간 회견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기자들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한 임신부가 잔인하게 해를 입고 아이를 잃었다는 사실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방송을 통해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박소미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죄악이 백일에 드러나는 것을 보며 몸을 떨었다. 그리고 김수연의 눈빛에서 10년 전 자신이 잔인하게 해쳤던 하윤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제야 박소미는 깨달았다. 김수연이 바로 하윤이라는 것을. 그녀는 절규하며 TV 화면을 부셨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고 모든 것이 파멸로 향하고 있었다. 기자회견 이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박소미와 대한건설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검찰은 즉시 박소미를 소환했고 그녀의 모든 재산을 동결시켰다. 이진우 또한 박소미의 공범으로서 긴급 체포되었다. 그들의 경고했던 제국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하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조용히 회견장을 떠났다. 그녀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박소미가 마땅한 처벌을 받고 그녀의 모든 죄악이 낱낱이 드러날 때까지 지켜볼 것이었다. 공의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박소미와 이진우가 체포되자 하윤은 복수의 여정이 마침내 끝을 구하는 듯한 희미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비통함으로 얼룩져 있었다. 기자회견 이후 그녀는 다시금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져 조용한 은신처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격렬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10년간의 준비와 실행은 그녀를 강인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깊은 피로와 고독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박소미의 발악은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다. 수감된 박소미는 광분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권력과 부를 동원하여 어떻게든 상황을 뒤집으려 발버둥 쳤다. 수많은 변호사들이 그녀를 변호하기 위해 나섰고 언론은 다시 박소미 편에 서서 하윤을 맹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하윤의 기자회견이 조작된 여론이며 개인적인 복수심에 눈이 멀어 무고한 기업인을 파멸시키려는 시도라고 깎아내렸다. 박소미의 남은 영향력은 여전히 강력했다.
그녀는 검찰 내부의 일부 인사들과 언론사 고위 관계자들에게 압력을 넣어 사건을 흐트러뜨리려 했다. 하윤은 이러한 방역이 예상했던 일이었기에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박소미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을 흔든 것은 박소미가 아이들을 노리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다. 박소미는 하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없자 그녀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 했다. 그녀는 하윤의 아이들이 과거 이진우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언론에 흘렸고 아이들의 존재와 그들이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다는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과연 이 아이들이 정말 하윤의 아이들이 맞는가? 10년간 숨겨진 아이들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는가? 등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박소미의 방역에 크게 상처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가 엄마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닌지 불안해했다. 하진은 엄마에게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고 세영은 침묵에 잠겼다. 하윤은 아이들을 꽉 안아주며 그들을 안심시켰다. 너희들은 엄마의 가장 큰 힘이자 존재 이유야. 절대로 너희들 때문에 후회한 적 없어. 엄마는 너희들을 지킬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쓰라림을 느꼈다.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었지만 이제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되어버렸다. 하윤은 박소미의 방역에 맞서기 위해 전략을 수정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드러내고 박소미의 모든 거짓말을 정면으로 반박해야 했다. 하윤은 검찰과 협력하여 박소미의 모든 음모를 밝히는 동시에 아이들의 존재에 대한 진실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다시 열기로 했다. 두 번째 기자회견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파격적이었다. 하윤은 자신의 본명인 하윤으로 세상에 나섰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지 않았고 당당하게 카메라 앞에 섰다. 그녀의 옆에는 5 아이들이 나란히 서 있었다. 기자들은 경악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하윤이 10년 만에 그것도 5 아이들과 함께 나타났다는 사실은 언론을 다시 한번 뒤흔들었다. 하윤은 담담한 목소리로 10년 전 자신이 겪었던 모든 비극을 이야기했다. 이진우의 배신, 박소미의 잔인한 폭행, 뱃속의 아이를 잃었던 고통, 그리고 죽음을 가장하여 해외로 도피해야 했던 절박한 상황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한 편의 드라마였고 기자들은 숨죽여 그녀의 말에 귀 기울였다. 특히 그녀가 잃어버린 쌍둥이 중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회견장 전체가 숙연해졌다. 하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강인했다. 그리고 그녀는 5 아이들을 소개했다. 이 아이들은 제가 죽음의 문턱에서 얻은 삶의 이유이자 제 모든 것입니다. 박소미는 이 아이들의 존재까지 부정하려 했지만 이 아이들은 제 피와 살로 이루어진 저의 가장 소중한 보물들입니다. 그녀는 각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소개했고 아이들은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하진은 침착하게 자신들의 성장 과정과 하윤의 지휘 아래에서 각자의 능력을 어떻게 길러왔는지를 설명했다. 세영은 아이들의 눈빛과 표정으로 하윤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드러냈다. 하윤은 이어서 박소미가 아이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언론을 조작하여 자신을 음해하려 했던 모든 시도를 폭로했다. 그녀는 박소미가 언론에 흘린 거짓 정보와 그녀를 옹호하는 기사들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수년간 수집한 박소미와
이진우의 불법적인 행위, 그리고 그녀를 해친 사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제시했다. 이번에는 의혹이 아닌 반박할 수 없는 사실들로 이루어진 완벽한 증거들이었다. 하윤의 두 번째 기자회견은 박소미에게 치명타를 입혔다. 국민들은 하윤의 진실된 고백과 그녀의 억울한 사연에 깊이 공감했다. 박소미의 거짓말은 백일에 드러났고 그녀를 옹호했던 언론들은 비난의 화살을 맞았다. 검찰은 더 이상 박소미의 압력에 굴할 수 없었고 그녀의 모든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진우는 박소미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인으로 활용되었다. 박소미는 구치소에서 이 모든 소식을 접하고 절규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미쳐갔다. 그녀는 하윤이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으며 그녀가 이토록 철저하게 복수를 준비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녀의 오만함과 하윤을 과소평가했던 것이 결국 자신의 파멸을 자초한 것이다. 그녀는 마지막 발악으로 하윤과 아이들을 위협하는 편지를 보냈지만 이는 오히려 그녀의 죄를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하윤은 박소미의 마지막 위협에 대해 어떠한 미동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싸움이 되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부패한 권력에 맞서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녀의 내면은 이제 더 이상 고통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공의를 향한 굳건한 신념과 강인한 의지로 채워져 있었다. 공판이 시작되자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박소미와 이진우의 재판은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 정의와 불의, 권력과 양심의 대결로 비춰졌다. 하윤은 증인석에 섰다. 그녀의 모습은 10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여인, 그리고 5 아이의 어머니로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10년 전 그날의 끔찍했던 사건을 낱낱이 증언했다. 박소미가 자신을 얼마나 잔인하게 유린하고 뱃속의 아이를 잃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녀의 생생한 증언은 법정 안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박소미 측 변호인들은 하윤의 증언을 맹렬히 공격했다. 그들은 하윤의 기억이 조작된 것이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착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윤이 10년 동안 종적을 감춘 이유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그녀가 복수심에 눈이 멀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들은 그녀의 아이들이 이진우의 친자가 아니라는 허위 사실까지 퍼뜨리려 했지만 하윤은 모든 공격에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녀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의학 기록, 심리 상담 기록, 그리고 아이들의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모두 제출하며 박소미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진우는 증인으로 채택되었을 때 극도로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한때 자신이 사랑했던 하윤과 자신에게 권력과 부를 안겨준 박소미 사이에서 갈등했다. 박소미 측은 이진우에게 회유와 협박을 동시에 가했지만 하윤은 그에게 선택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었다. 그녀는 이진우에게 죄를 뉘우치고 진실을 말한다면 그에게도 최소한의 양심을 지킬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진우는 박소미의 모든 불법 행위와 하윤을 해쳤던 사건에 대해 상세히 증언하기로 결정했다. 그의 증언은 박소미에게 결정적인 타격이 되었다. 그는 박소미가 어떻게 유언장을 조작하고 자금을 세탁했으며 하윤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지시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그의 증언은 하윤이 제시한 모든 증거들과 일치했으며 박소미의 모든 주장을 무력화시켰다. 이진우의 배신에 박소미는 법정에서 절규했다. 그녀는 이진우를 향해 배신자라고 소리치며 격분했지만 그녀의 광부는 오히려 자신의 죄를 더욱 명확히 드러내는 꼴이 되었다. 재판은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전 국민은 이 사건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국민들은 하윤의 용기와 아이들의 지지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박소미의 파렴치함에 분노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박소미의 잔당들은 하윤과 아이들을 위협하려 했다. 그들은 하윤의 은신처에 침입하려 하거나 아이들이 학교를 오가는 길에 미행을 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하윤의 아이들은 이미 모든 위험에 대비하고 있었다. 세차는 뛰어난 무술 실력으로 접근하는 괴한들을 제압했고 민혁은 설치된 보안 시스템과 감시 카메라를 통해 모든 위협을 사전에 감지했다. 하진은 이러한 시도들이 박소미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증거들을 수집하여 검찰에 넘겼고 이는 박소미에게 또 다른 혐의가 추가되는 결과를 낳았다. 어느 날 하윤은 정체불명의 택배를 받았다. 안에는 훼손된 인형과 협박성 메시지가 들어있었다. 아이들을 노린 직접적인 위협이었다. 하윤의 심장은 순간 얼어붙었지만 그녀는 분노 대신 냉철함을 택했다. 그녀는 이것이 박소미의 마지막 발악이자 그녀의 패배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라는 것을 직감했다. 하윤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박소미의 마지막 발악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아이들은 엄마의 지시에 따라 더욱 철저히 몸을 숨기고 대비했다. 마침내 최종 변론의 날이 왔다. 검찰은 박소미가 저지른 모든 죄를 조목조목 나열하며 그녀에게 최고형을 구형했다. 변호인단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박소미를 향하고 있었다. 하윤은 법정에 앉아 박소미를 응시했다. 박소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만하고 당당했던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이제 철저히 파멸한 패자에 불과했다. 최후 변론 후 하윤은 재판장을 나서며 이진우와 마주쳤다. 그는 그녀를 보자 고개를 떨구었다. 하윤은 그를 잠시 응시했다. 과거의 사랑, 배신, 그리고 그로 인해 겪었던 고통의 파노라마가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증오가 없었다. 오직 연민과 허탈함만이 남아있었다. 당신도 당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제 삶에서 당신은 이미 지워진 존재니까요. 하윤은 차분하게 말한 뒤 돌아서서 발걸음을 옮겼다. 이진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하윤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자신을 팔아넘겼는지 비로소 깨달은 듯했다. 몇 주 후 판결이 선고되었다. 박소미에게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고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었다. 그녀는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 이진우에게도 중형이 선고되었지만 그의 협력으로 인해 형량은 박소미보다는 낮았다. 재판 결과는 전 국민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받아들여졌다. 하윤의 복수는 마침내 완전한 승리로 끝이 났다. 그녀는 자신의 정의를 실현했을 뿐만 아니라 부패한 권력에 맞서 싸워 이긴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 법정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하윤은 그들의 환호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공판이 마무리되고 박소미와 이진우가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자 하윤은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었다.
10년 동안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마침내 사라진 듯했다. 하지만 승리의 감격보다는 고요한 평화와 함께 찾아온 허탈감이 더 컸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을 흉터로 남아있었다.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비통함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녀가 겪었던 고통의 나날들은 쉽게 잊히지 않을 기억이었다. 하윤은 아이들과 함께 조용히 서울을 떠나 한적한 해변가 마을로 향했다. 그곳은 번잡한 도시와는 달리 평화롭고 한적한 곳이었다. 파도 소리는 잔잔하게 들려왔고 푸른 바다는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곳에서 하윤은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잃어버린 시간들을 되찾으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들을 채워나가고 싶었다. 아이들은 엄마의 결정에 기꺼이 따랐다. 그들은 더 이상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던 그림자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 하진은 이제 정보 분석가로서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사회의 약자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시스템의 허점을 찾아내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법적 지원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다. 세찬은 자신의 뛰어난 운동 능력을 활용하여 지역 아동들을 위한 태권도 도장을 열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자기 방어 기술뿐만 아니라 강인한 정신력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쳤다. 민혁은 작은 공방을 열어 다양한 전자기기를 만들고 수리하며 마을 사람들의 기술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마을의 맥가이버가 되었다. 그는 또한 아이들의 학교에 무료로 컴퓨터 교육을 제공하기도 했다. 세영은 뛰어난 통찰력과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심리 상담사가 되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는 특히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었던 아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지지를 건넸다. 그리고 미나는 자신의 예술적 감각을 살려 화가가 되었다. 그녀는 해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마을 사람들의 소박한 일상을 화폭에 담았다. 그녀의 그림들은 마을의 활기를 불어넣었고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그녀의 섬세한 관찰력은 이제 세상의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데 사용되었다. 하윤은 아이들이 각자의 삶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복수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아이들을 통해 새롭게 꽃피우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카페를 열어 마을 사람들에게 따뜻한 차와 커피를 대접했다. 그녀는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과 소통하며 소박한 행복을 느꼈다. 카페는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었고 하윤은 그들의 따뜻한 마음 속에 서서히 녹아들었다. 물론 과거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이따금씩 악몽은 그녀를 찾아왔고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슬픔은 문득문득 그녀를 찾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그림자 속에서 혼자 울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5명의 든든한 아이들이 있었고 그녀를 지지하는 새로운 이웃들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숨기기보다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강인함을 바탕으로 때로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 박소미와 이진우의 소식은 더 이상 하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들은 감옥에서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고 사회에서 완전히 잊혀져 가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이름은 이제 과거의 비극적인 사건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을 뿐이었다. 하윤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 얽매이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과 아이들의 미래에 집중했다. 시간은 흘렀고
하윤은 점차 마을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개척한 상징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졌지만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과시하거나 영웅시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어머니이자 카페 주인이자 마을의 한 구성원으로서 소박한 행복을 누리고 싶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하윤은 카페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해변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그녀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고요한 평화가 찾아들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던 순간부터 기적처럼 5 생명을 얻고 마침내 정의를 되찾기까지의 지난 10년을 되돌아보았다. 그것은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용기와 희망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비록 굴곡 많았지만 결국은 의미 있는 여정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눈을 뜨고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그들이 있기에 그녀는 살아남았고 그들이 있기에 그녀는 강해졌다. 그들은 그녀에게 또 다른 삶을 선물해 주었다. 하윤은 다시 한번 미소 지었다. 이번에는 과거의 슬픔이 아닌 현재의 행복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긴 진정한 미소였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과거의 어둠을 벗어나 찬란한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